네, 이제 마지막 유형인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시험은 계약 명의 신탁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는 명의 신탁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된 그 원칙들, 약정과 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양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 그 경우를 전제로 해서 묻는 게 많은데,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는데 계약 명의 신탁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문제를 낼 만한 것들이 많아요. 자, 먼저 출발점 뭐냐면, 자,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이거나 아니면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이 구분과 관련해서 나올 만한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중간 생략형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등장하고요. 매수인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 명의 신탁에는 누가 신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약정을 지가는 명의 신탁자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약정이 있고요. 명의 신탁, 약정이 있고요. 자, 명의 신탁자가 매수인에 취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등기는요. 역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요.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일반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약정은 효력이 없다. 등기는요. 중간 생략형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약정뿐만 아니라 등기가 효력이 없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는 이 등기가 어떻게 되죠?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효력이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등기에 효력이 있다고 해서 약정이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약정은 매도인의 선악에 상관없이 여전히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매도인 선인 경우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률 관계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등기가 유효해요. 매수인 명의로. 그러면 신탁자 입장에서 매수인과는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가 나옵니다. 악의인 경우에는. 오히려 악의인 경우는 간단합니다. 약정, 등기 모두 무효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비록 매수인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악의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악의인 경우에는, 예컨대 악의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비록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완성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럼 제3자는 선악의 구분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선의인 경우가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선의의 포인트를 둬서 우리는 더 공부를 해야, 시험 대비를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보통 매매예요. 그런데 등기,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있냐면, 특이한 게 경매의 경우예요.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경매의 경우에 어떤 일이냐면, 어떠한 목적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근데 입찰을 받아서 사고 싶어요, 자기가. 근데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가해서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네 명의로 입찰하고
네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아.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게 계약명의 신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매에서도 이런 계약명의 신탁의 유형이 인정되기 때문에 더욱 계약명의 신탁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 겁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계약명의 신탁,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매도인은 존재고 매수인 누구다? 명의 수탁자입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별 기준이 있는데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 참고로 매수인이 신탁자냐 수탁자의 문제는 달리 표현하면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타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함에서 매수인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즉 수탁자를 통해 명의 수탁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의 명의를 명의 수탁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 신탁 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자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상대방이 매도인이 그 명의 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요? 매수인이 신탁자냐 수탁자냐에 따라서 계약명의 신탁이냐 3자간 등기명의 신탁 구분했죠. 이 얘기는 매수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매수인이 지금 명의 수탁자예요. 명의 수탁자이면 설사 매도인이 그러한 명의 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자면 뭘로 본다? 그 명의 신탁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 명의 신탁 약정 관계를 알았다더러. 근데 왜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갖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관계는 당연히 알잖아요. 왜 알 수밖에 없죠? 왜 알 수밖에 없죠? 자,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 누구예요? 신탁자잖아요. 매수인이 신탁자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는 신탁자니까 원래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등기를. 신탁자도 해줘요. 근데 누구한테 해요? 수탁자한테 하잖아요.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는 매수인, 신탁자인데 등기는 해줍니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를 안다는 것 사실만 가지고는 계약 명의 신탁이냐 아니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수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탁자냐 수탁자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수인이 수탁자이면 신탁자가 수탁자면 뭐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해요. 매수인이 수탁자이면 매도인이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냐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 명의신탁이 원칙이에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니잖아요.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의 주의에서 해당 매수인이라면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특별한 사정. 그럼 특별한 사정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수탁자가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어도 계약 명의신탁이 아닌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계약은 누구랑 있어요? 계약은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체결됐어요. 그럼 매매 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이면 그 매매 계약은 이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는 누구예요? 당연히 매매 계약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명의 수탁자 사이의 법률 관계죠. 즉 권리 의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는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런데 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기속시키고도 요런 이게 특별한 사정이에요.
이 계약에 따른 법률 관계를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발생시킨 게 아니라 누구에게? 신탁자에게. 명의 신탁자에게. 이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기소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비록 매매 계약상에 매수인이 명의 수탁자라 썼다 하더라도 그 법률 효과를 신탁자에게 기소시킬 의도였다면 명의 신탁자가 계약서에는 수탁자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명의 수탁자가 아닌 명의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 되고 요거는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으로 봐야 한다. 포인트는 효과.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수탁자 써놨어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수탁자가 한 게 아니에요. 계약 명의 신탁이라면 수탁자가 매수인이 돼서 매수인이 이 수탁자가 매도인을 만나서 협상도 하고 대금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였냐면 비록 계약서상의 수탁자지만 수탁자는 애국에 있었고 수탁자의 아버지인 신탁자가 이 매도인을 만나서 협상도 하고 돈도 줬던 거예요. 그리고 매도인 또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효과 또한 매도인에게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에게 기소시킬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 명의 신탁이 아니라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 봐야 돼요. 그럼 그 유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계약 명의 신탁에는 등기가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요게 좀 그런 의미입니다. 잘 읽으십시오.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군가 상관없이 무조건 명의인,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입찰 참가인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 입찰을 하려면 뭘 쓰잖아요. 입찰 명세서에. 그 사람이 무조건 수탁자, 당사자가 된다. 그 사람이 매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외 없이. 이런 사정, 효과를 누구한테 기속시키는 그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예외 없이 입찰자가, 지금 낙찰자가 매수인이고 그 사람은 매매계약 당사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약명의 신탁이다. 경매의 경우에는 자 무조건 예외 없이 이러한 어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뭘까요? 경매 절차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집행보원이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계약명의 신탁이냐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계속 확보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죠.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독특한 법리가 있었다는 거. 자, 매도인이 선인 경우. 자, 이제 매도인이 선악에 따라서 등기, 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선이냐는 언제 판단할까? 기준은 항상 어떤 선악인은 계약 체결시입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상 담보체결의 뜻도 언제였죠? 매매계약 체결시. 마찬가지로 선의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하고 그 후의 인식은 그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매도인이 명의 신탁자 약정을 알았다는 인식 여부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선이면 등기 효력이 있죠. 근데 효력이 발생한 등기가 나중에 매도인이 명의 신탁자 약정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효력 있는 등기가 영향이 없다. 유효한 등기가, 효력 있는 등기가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당시 기준. 체결 후 인식은 효력, 등기 효력, 유효한 등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 자,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가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등기예요.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이면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악의인 경우에는 등기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종전의 유형과 달리 자,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는 매매계약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탁자예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등기 효력은 매도인의 인식 기준을 판단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서 보면 왜 이 표현이 나오는지를, 이 계약도 포함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등기가, 수탁자 명의 등기가 악이냐 선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등기 효력뿐만 아니라 계약도 달라집니다. 볼 겁니다. 먼저 선인 경우에 매도인과 명의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먼저 명의 수탁자가 뭐죠? 명의 수탁자가 지금 매수인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 즉 명의 수탁자 법률관계. 이들 사이의 매매 계약은, 그리고 이를 원인한 등기가 이루어졌죠. 일단 등기가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 계약 자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냐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다른 유형에 비했을 때 비록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법률상의 소유자는 누구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계약 명의 신탁이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 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의 경우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법률관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과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대내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죠?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은 매도인과 명의 수탁자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이를 또한 등기 또한 유효합니다. 그래서 통상의 정상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표현을 썼냐면 기존의 다른 유형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다른 것과 다른 유형과 달리 악인 경우와 계약 명의 시행된 악인 경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고, 양자간이나 아니면 3자간 등기 명시가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한 다른 유형에서는 모두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지금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자 누군지를 찾아본 거예요. 따라서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당연히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논리를 했죠? 그 전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반사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그 사람은 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신탁자 될 수 있죠. 그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명의 신탁자와 명의 신탁자. 자, 명의 매도인이 있고요. 선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편의해서. 자, 명의 매도인. 근데 선이에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매수인. 계약 명의 신탁이면 매수인은 누구다? 명의 수탁자. 그리고 신탁자겠죠. 명의 신탁자. 이 사람 사이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는 거고요. 이들 사이는 매매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등이 있어요. 이러한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는 매도인 선이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매매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약정은 여전히 무효해요. 그런 경우에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이게 다른 유형과 다른 특징의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 보호 규정에 상관없이 소유자가 처분한 거니까 지금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처분한 거기 때문에 제3자는 당연히 보호 규정이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이제 법률 관계를 봐야 하는 거죠. 근데 계약명의신, 3자가 등기인 명의신탁에서는 뭐만 맡기는 거죠? 매매 계약은 신탁자 명의로 체결하는데 단지 등기만을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등기만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예요? 계약명의신탁. 이건 이제 계약명의신탁인데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넘기는 게 명의신탁 약정인데 뭘 맡기는 거죠? 매매 계약까지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신탁자가 매수인에 부탁한 것은 야, 네가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해줘. 그것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네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보관해. 그런 거죠. 그럼 이것 또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다? 명의신탁 약정과 별개의 위임약정이라고 해요. 위임이란 뭐예요? 뭔가의 사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일을 좀 처리해줘. 대신 이 부동산 매수 업무를 처리해줘. 그리고 네 이름으로 매수 소유권 취득하면 너와 나의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야. 신탁자 표현. 그게 명의신탁 약정이잖아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근데 이게 별개 행위로 독립해서 두 개 행위라 하나의 행위죠. 하나의 행위예요. 실질적으로는. 위임과 명의신탁 약정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런데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죠. 하나의 행위인데 명의신탁 약정이 뭐예요? 일부가 무효예요. 하나의 법률행위가 있는데 일부가 무효죠. 법률에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약정은 무효예요. 그러면 이임약정은요? 우리가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 다만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임약정만 체결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 부분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면 이임약정도 무효겠죠. 명의신탁자 입장에서. 그래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게 하나의 이슈예요. 두 번째.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대내적으로 제3자의 관계에서는 아니면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럼 이익을 취득한 거잖아요. 소유권의 이익을 취득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탁자와 수탁자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할 때 이득 손해 관점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의 이득을 취득했는지 신탁자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소유권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은 소유권이라는 이익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손해는요? 뭘까요? 이 사람이 소유권의 이익을 취득한 반면에 이 사람이 반대로 소유권의 상실한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려면 이 사람이 소유자야죠. 신탁자가 소유자인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상실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득을 갖고 있는 이익을 취득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이익 말고 뭘 할까요?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근데 뭔가 부담돼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때 매매계약인 거잖아요. 그럼 매매계약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줬다는 얘기는 대가를, 매매대금 준 거잖아요. 매수인은. 근데 그 매매대금 누구한테 왔다?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매매대금. 즉,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누구 돈으로? 자신의 돈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매대금을 가지고 취득한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매수인, 즉 명의신탁자에 제급한 매매대금을 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너 남의 돈으로 내 돈으로 너 소유권 얻은 거니까 소유권 자체는 못 돌려주더라도 매매대금은 돌려줘. 근데 어떤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방금 언급한 얘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취득한 소유권을 넘겨달라. 지금 소유권 이어등기 청구가 가능하냐? 못한다. 대신에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패턴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명의 수탁자와 이제 수탁자의 법률 관계. 지금 매수인이 명의 수탁자고 지금 이제 매도인 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기존과 달리 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자, 위임 약정, 명의 신탁 약정 있죠. 근데 약정은 무효예요. 그런데 137조에 따르면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임 약정 또한 무효가 된다. 자,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느냐? 못한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인에서 할 수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이익을 갖고 있어요. 소유권은. 그런데 반면에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하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상실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탁자가 이익을 얻는 결과 신탁자가 소유권 상실한 손해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다는 거. 다만 명의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 자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거하고 요게 중요해요. 시험은.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하면서 어떤 약정을 했냐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뭐였죠? 네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고 비록 명의는 네가 소유자지만 너와 나에게선 소유자 누구다? 신탁자다. 그게 명의신탁 약정이잖아요. 근데 명의신탁 약정하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명의수탁자든 언제든지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한다 약정을 쓴 거예요. 약정서에 이런 내용도 쓴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의신탁 약정 계약이라고 했죠. 신탁 약정인데 약정은 계약이라고 제가 읽으라고 했죠. 그 약정에 이런 조항이 썼어요. 소유권은 수탁자 명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다. 근데 이런 내용만 쓴 게 아니라 수탁자는 신탁자가 언제든지 요구하게 되면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제목은 그냥 명의신탁 약정이지만 이렇게 써요. 계약서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목은 이 제목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쓴 거지만 뭐 확인서 이런 제목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명의신탁 약정 표현은 이거예요. 근데 설명을 위해서 이게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신탁자가 요구하면 순탁자에게 넘겨줘. 협조하라는 겁니다. 협조라는 얘기는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도장을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의 경우는 신탁자 등기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임장이든 뭐 법무사 임장이든 아니면 등기소 제출하는 신청서에 누구의 도장? 수탁자의 동작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협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됐어요. 수탁자가 이런 상황에서 신탁자가 이제 소유권을 달라고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협조하라는 게 협조가 안 되겠죠.
협조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쟁점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을 유효함을 전제로 얘기를 했겠죠. 이거 명의신탁 약정 체결한 거다.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나는 요구하겠다. 그런데 부동산 신명법에 따르면 이게 무효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수탁자는 매도인이 선의임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완전한 소유권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좋아. 그런데 확인서를 딱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했어. 명의신탁자가 신탁자인 나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어.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좋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야. 그럼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럼 요거 있잖아. 내가 요청하면 넌 언제든지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언뜻 명의신탁 약정과 무관하게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지금 명의신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실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명의신탁 약정과 무관한 다른 약속같이 보여요. 그런데 요 내용은 사실상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 야, 너와 나. 이 사람이 그 실질을 보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입장에서는 야, 너랑 나랑 명의신탁 약정 체결했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은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다는 내용은 결국 앞에가 이 얘기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1번과 같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과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명의수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이 약정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냐? 부정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정 또한 무효다. 이러한 약정 또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뭔 말이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억할 때 새로운 약정의 성식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정이에요. 이건 새로운 약정이죠. 명의신탁 약정과 불과 다른 약정인데 통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다. 정말 한국말이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무효인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였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인 겁니다. 뭐라고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한 약정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효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다. 자, 반환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강조하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아닌 무효를 전제로 한 약정은 어떨까? 지금 내용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인데 만약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를 전제로 한 약정이라면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할 경우에는 이 역시 이 약정 또한 무효다. 반면에 나옵니다.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전제에서 이 얘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예요. 자,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도인이 선이어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뭐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렇죠. 대신에 명의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죠? 이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신에 뭘 할 수 있죠?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합니다. 사후적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매수자금 반환 의무의 이행에 가름하여, 즉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돈을 줘야 돼요.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그런데 매수인이 그 수탁자가 돈 주는 대신에 부동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취득한 부동산. 그런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를 전제로 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그 약정은 효력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정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사후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매수자금 반환 의무의 이행에 가름하여 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부분. 이게 뭐냐면 대물변제라고 해요. 돈을 줘야 돼요. 수탁자가 매매대금 상당에. 매매대금이 10억이었어요. 그럼 10억만큼은 줘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탁자가 자기 취득한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거예요. 야, 돈 주는 대신 잘 네가 가져가 다시. 근데 돈 대신 이걸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를 전제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곰곰이 계속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계속 반복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를 전제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명의신탁 약정을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약정은 무효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바랍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과 그 취득비용. 자,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네가 대신 계약 체결해주고 좀 소유권을 취득해. 그 의미에는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취득에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의 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앞서 매매대금 얘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취득 비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앞서는 매매대금만 얘기했는데 당연히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필요한 그 목적물에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등 있죠.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취득 비용까지입니다. 취득 비용, 취득세 등. 이 표현 잘 이제 매매대금 상당액과 언제 논의 전제는 매도인이 선인 계약명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이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주, 점유, 추점, 번복. 자, 계약 명의신탁한다. 계약 명의신탁하게 되면 신탁자의 점유는 뭐다? 악의의 무단 점유다. 암기를 해주십시오. 계약 명의신탁. 그리고 신탁자의 점유는 뭐다? 악의의 무단 점유다. 누구의 점유요? 명의 신탁자예요. 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런데 이게 뭐다?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한 경우는 자주 점유 추정 등을 낸다. 왜? 악의의 무단 점유에 해당돼서 자주 점유 추정은 번복된다.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5일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행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명의 신탁에서 명의 신탁자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악의의 무단 점유에 해당되어 자주 점유 추정은 번복된다. 자, 지금 선이잖아요. 매도인이 선이 되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자주나 타주 점유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권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원인을 찾아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신탁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그걸 신탁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즉 반환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그 권한의 성질상 당연히 신탁자 내심의 마음은 안 줄 생각이죠. 근데 자주점유나 타주점유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권한의 객관적인 성질,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탁자는 신탁자를 상대로 나는 내가 소유자니까 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점유할 권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환합니다. 즉 반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주점이고,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에 해당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에 대하여 타주점이다. 요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선을 냈지만 악의인 경우도 불문합니다. 악의인 선하고 불문하고,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에 대해서 자주점의 추정이 불법되다. 즉 타주점이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 주십시오. 자, 부동산 경매자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신탁자죠.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의 추정이 법무된다. 즉 이것도 계약 타인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경우도 뭐다? 계약 명의 신탁이고, 그 신탁자가 점유는 뭐다? 타주점이다. 이 내용에 다른 거죠. 다만 경매제사에서 한 거죠. 경매제사에서는 무조건 낙찰자가 매수인이고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된다. 그걸 부탁한 사람,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점유하더라도 타주점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24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 명의 신탁자 점유는 매도인의 선악 불문하고 타주점이다. 악의 무단점에 해당되어 자주점유가 추정된다, 번복된다. 즉 타주점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거 다음에 경매제차 경우는 내가 낙찰을 받고 싶은데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떤 형태?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되는 거. 부탁한 사람, 즉 신탁자죠. 명의 신탁자. 그 사람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에 해당되어 자주점유가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